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리고 재미있는 중국 주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중국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이 성사가 됐군요. 설왕설래를 했던 모양인데 박 교수님께서는 갈 걸로 보셨고, 네, 그 배경 의미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한 며칠 전만 해도 네. 이게 갈 것이냐,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기싸움이 매우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전망을 했는데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지금 방중하는 걸로 지금 뉴스가 나왔죠.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왜 신경전이 있었고 팽팽하게 기싸움이 있었냐면 결국 보여지는 신문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이게 이제 의전 관련해서. 그래서 네. 미 부장관이 가니까 중국에서도 차관을 보냈는데 중국도 이게 부부장, 차관이 중국엔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셔먼 이제 부장관은 이제 그 중에 서열 2위 정도 되는 차관, 그러니까 러위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중국은 한 서열 5위 정도 되는 차관을 이제 만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안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기싸움 의전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알래스카에서 뭐 중국이 또 당한 치욕을 또 이번에 한번 또 보복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여러 이제 매체 분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내면적인 이유를 그때 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일본 이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가 이제 거의 뭐 오래간만에 4년 만에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번 주제가 뭐 북한 이슈도 있지만 결국 대중국 견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을 빼고 한미일이 지금 모여서 지금 중국 견제하는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 온다니 좋아할 일이 있겠냐. 이래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국 왜 이렇게 방중 성사될 거다라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예측을 했던 이유는 중국도 계속 미국과의 접점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이슈, 북한의 이슈의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졌던 거고요. 이번에 25일, 6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지금 셔먼 부장관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몽골로 갑니다. 그 몽골 일정을 지금 줄여서 25일, 26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텐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뭐 드러나는 이슈는 뭐 지금 뭐 말하는 것처럼 뭐 북한 이슈도 있지만 또 더 많은 내용들이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한국, 몽골 방문순인데 뒷부분에 이제 중국 방문이 25일, 26일 성사됐다. 사실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그 치열한 경쟁과 기싸움이 지금 있는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실 고위 관료가 만나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대화가 좀 오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방문 부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셔먼이라는 분을 좀 아셔야 하는데 이분이 흔히 별명을 백발마녀라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깨끗하시네요. 강경 뭐 대북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토니 블링컨이나 뭐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들도 똑같은 이제 대북 강경파인데 이분이 이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뭐 빌 클린턴 행정부 있을 때도 대북 정책 조정관 전문가인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예전에 이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북한은 협상하고 와중에서도 핵협을 계속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북한을 아는데 근데 이분이 좀 많은 좀 메시지가 좀 드러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존의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하노이 같은 트럼프식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는 조금 더 단계별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유화적 입장에서 변화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북한 이슈는 결국 중국 도움이 크다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있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좀 적극적인 이제 역할을 좀 주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라면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중국 내부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아마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한미일 지금 차관 회의할 때도 사실 중국 견제 이야기를 나왔다고 하지만 좀 도드라지게 나온 건 없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뭐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간다라는 접점이 이미 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수위가 낮아질 거고 중요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10월 달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이냐 그 G20 회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전 조율 부분 성격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밖에도 뭐 지금 제가 항상 강조를 말씀을 드리지만 미중 관계는 무조건 이 적대로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협력, 경쟁, 그다음에 적대하는 부분이 다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협력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였죠. 그게 이제 북한 문제도 있지만 또 기후 변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그밖에 글로벌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율하는 측면. 근데 저희들이 관심사는 결국 북한 이슈와 미중 간에서 두 정상이 만날 것이냐, 그 밑거림이 이번에 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앞으로 또 내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실무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기보다는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미국 고위로는 처음 알래스카에서는 이제 장관급이 한번 격돌을 했었고, 그죠? 네, 그랬고 이제 차관이 가는 거죠. 옛날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뭐 급이 안 맞는다 그래? 그럼 가지 마. 뭐 이랬을 텐데, 그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쨌든 서로 밀당을 하면서 만나는 거니까요.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이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죠. 중국 가는 얘기했고요. 다음은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보여주십시오. 네, 뭐 중국 지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회사의 체계부터 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BAT가 공동 투자한 기업 이야기. 예. BAT가 뭐냐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써 있네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예, 중국의 최고의 그 IT 첨단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냐? 뭔가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계 BAT라는 뭐 지금 좀 시련을 겪고 있지만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제재나 여러 가지 강력하게 지금 쪼고 있는데 어쨌든 이 BAT가 갖고 있는 역량, 그다음에 자본력, 글로벌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최소한 두 개 기업이 같이 투자했다라는 예.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백마주를 꼭 기억하라는 TV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백마주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백마주를 일단은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팁은 이제 BAT가 공동 투자한 기업은 어디일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제가 BAT가 이 세 개 회사가 같이 다 투자한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차이나 유니콘 다 아실 겁니다. 상하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2017년에 2017년 8월 있죠. 이때 이제 BAT,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플러스 징동까지 정말 중국의 4대 뭐 소비 플랫폼 기업인데 다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때 한 780억 각각 회사 780억 유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전략적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회사 코드 번호가 600050입니다. 제가 항상 종목 코드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차이나 텔레콤이 있고 차이나 유니콤. 여긴 차이나 유니콤인 거죠. 네, 네. 네, 차이나 모바일도 있고 네. 3대 통신사가 있죠. 네, 네. 그중에 하나가 차이나 유니콤입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 6000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지분 변화가 있지만 지금 텐센트가 한 5.2%에 갖고 있고요. 알리바바가 한 2%, 수닝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 개 회사가 같이 투자한 회사가 바로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걸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이나 뉴욕에 상장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메인입니다.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이제 오늘 세 개 기업이 공동 투자한 회사 유니콘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같이 투자한 기업들. 그게 한 16개 정도 됩니다.
같이 지금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기업들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차이나 TV에서 많이 언급했고 계속 지금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여기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보면요. 영화 엔터 미디어 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보시면 하이브라더스 제가 종목 소개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하이브라더스, 그다음에 뭐 선청 픽처스, 그다음에 WPP 중국 차이나도 있고요. 보니 픽처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뭐 하인 문화 그래요. 그러니까 2년 내에 홍콩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앞당겨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지금 보시는 이 영화 엔터 미디어 분야가 알리바바, 텐센트가 다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좀 주목하고 있는 그만큼 뒷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알리바바나 텐센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변 그다음 이런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을 보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그룹을 보면 배달 앱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메이투안 디엠핑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홍콩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러머라는 거 있죠. 사실 이 메이투안 디엠핑하고 얼러머는 약간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메이투안 디엠핑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합병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가 만든 이 메이투안이라는 배달 앱과 텐센트가 투자한 따종 디엠핑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합쳤군요. 예, 네. 이게 합쳐서 메이투안 디엠핑,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된 거죠. 규모가 커졌고 상장을 했고 시총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 B8만큼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알리바바가 빠졌어요. 좀 빠져가지고 메이투안 디엠핑에서 자본을 좀 빼고 새롭게 이제 인수를 한 기업이 바로 얼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내에서 배달 앱은 이 메이투안 디엠핑과 얼럼머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민입니다. 이런 거군요. 예,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크고 얼럼머도 곧 이제 지금 원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차량 호출 예약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장 핫한 이슈였던 네. 디디 추싱입니다. 디디 좀 추싱.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디디 중국에서. 추싱.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욕 상장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있죠.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또 시간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따로 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상장했고 차량 호출에 디디 추싱이 있고요. 네 번째가 바로 이제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LBA 보안 대사라는 지금 여러분 자료 보고 계시죠? 이 회사가 있고요.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장시키고자 하겠죠. 지금 다섯 번째가 이제 웨이징 과기라는 회사입니다. 홈시어트, 스마트 TV, 음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여러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샤홍수죠. 중국에서 지금 뭔 회사죠? 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 내나 이제 소비 이커머스 관련된 모바일 커머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화장품 업계라든지 여러 소비재 기업들이 이 샤홍수를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샤홍수가. 미국 상장을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미중 간의 이슈,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샤홍수가 지금 미국 상장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지금 홍콩으로 또 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홍콩은 또 회계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요렇게 좀 멈춰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샤홍수를 잘 보셔야 된다. 어마어마한 회사죠. 샤홍수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 이게 모바일 스냅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인쇼테크 대표회사가 바로 중앙보험입니다. 홍콩 상장된 기업입니다. 예전에 그 인쇼테크 분야에서는 넘버원을 했던 대단한 회사죠. 저도 이 회사를 직접 가보고 네. 조사를 했던 인슈어테크는 인슈어런스 보험과 테크가 결합한. 테크죠. 네. 핀테크, 네. 금융과 우리가 말하는 테크놀로지 포함되어 네. 보험과 테크. 음. 그래서 인쇼테크에서 중국에서는 거의 네.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쿄에 상장된 동합 좋은 컨텐츠 회사이죠. 에이미라는 회사. 그다음 리프트, 자동차 공유, 카시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웨이마이, 그다음에 스마트 의료 쪽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16개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시 차이나 TV를 보지만 이 중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플레이들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네. 텐센트와 바이두가 텐센트, 바이두가 공동 투자한 데는 어디일까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한 것보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혹은 단순히 중국 투자가 아니라 뉴욕, 홍콩,
뭐 도쿄, 뭐 나스닥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팁으로 주제를 정해서 가져왔습니다.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미래 산업이 뭐냐 이런 그 최첨단 기업들. 우리로 얘기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투자한 기업이 뭐냐 이런 거일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공동 투자 안 하고 각자 자기의 기업들 각자 우리들은 도생하신. 예, 각자 넓히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엔터, 그다음에 배달 앱, 차량 호출, 뭐 그다음에 보험, 뭐 스마트 의료. 이 스마트 의료, 메타버스는 없는데요. 이런 쪽에 이제 상황들을 트렌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타버스 있긴 한데 네. 그건 같이 들어가진 않았고 네,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보시는 것은 최소한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다음 그걸 주에도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주식 이제 기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매주 한 기업씩 집중적으로 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약회사 가운데 한 곳이군요. 네. 네. 오늘 다원님께가 소개를 안 해줘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 종목 소개할 때 그 항서제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항서제약을 했는데 이제 항서제약을 하고 보니까 또 다른 분이 이 복성제약은 또 안 하셨더라고요. 언급은 많이 했는데 네. 이 복성제약을 좀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성제약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예, 해주실 게 있죠? 복성제약? 네. 네. 지금 이제 한번 로고나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원어 발음을 한번 듣고 시작해야죠. 아, 네. 복성제약. 복성제약은 이제 후싱이약, 후싱이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약인데 의약. 후이싱, 예, 복성. 후싱, 음. 의약인데 우리는 제약이라고 그러죠. 네네. 지금 보시면 좀 나오죠. 그러니까 네. 영어로는 그러니까 포순이라고 합니다. 포순. 포슨 파마. 네, 네. 그래서 이제 복성제약인데 사실 제가 이제 항서제약을 말씀드리면 또 뒤에서 네.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내에서 투자자들이 제약 관련돼서 제약주 혹은 요즘 백신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두 회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항서제약 거 살까? 복성제약 거 살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제가 했기 때문에 했나요? 할 때 지난 우리 콘텐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성제약을 갖고 왔는데 좀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복성제약은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동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코드번호 600196이죠. 코드번호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 이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드번호 네. 꼭 기억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콩은 뭐 2196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복성제약은 9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98년도 4년 있다 바로 상하이에 상장을 했고 그다음 2020년대 초반에 아마 홍콩에 상장을 한 중국 제약업 업계에서 민영 기업으로서는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시총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항서제약이 훨씬 높긴 합니다. 항서제약이 약 75조 정도 원 한다라면 복성제약은 상하이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한 27조 8천억 정도. 네, 차이가 좀 나네요. 시총은. 네. 홍콩 기준으로 두 개가 동시 상장돼 있으니까 홍콩은 한 6조 7천억 정도. 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간단히 뭐 사업 영역을 보시면 의약 제조, 그다음 유통도 하고 의약품 유통, 진단 시약, 그다음에 진단 시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헬스케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포인트에서 항서제약과 복성제약을 투자하실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포인트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산하에 여러 뭐한 제약업체도 있고요. 직접 병원, 그러니까 제약을 유통을 하기 때문에 병원도 직접 갖고 있습니다. 중대형 병원도 갖고 있고요. 이 자회사 중에서 국약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국약홀딩스 그다음에 뭐 상장 회사들이 많아요.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복성제약은 이 M&A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제 전후방 산업을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복성제약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국내 분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뭐냐면 시노팜하고 이 복성제약하고 뭐 혼동스러워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이 복성제약의 자회사가 시노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여러분이 녹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시노팜을 치시면 홍콩 거래소가 나옵니다.
그 홍콩 고래새가 나오는데 그거는 시노팜이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 국약 홀딩스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국약 홀딩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01099인데요. 이 국약 홀딩스는 그 복성제약하고 바로 중국의 국영기업, 뭐 진짜 의약 관련해서 최고의 기업이죠. 중국 의약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노팜이란 많이 중국판 우리 중국 백신 할 때 시노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걸 만든 회사가 바로 중국 의약그룹이다. 그 회사가 바로 시노팜입니다. 그래서 복성제하고 시노팜이 같이 만드는 50대 50 만든 애가 바로 국약홀딩스예요. 국약홀딩스가 홍콩에 상장된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시노팜 치면 홍콩 거래소로 나와요. 네. 이거 잘못됐다는 걸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중국 의약그룹 같은 경우는 홍콩 그러니까 그 시노팜은 상하이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에서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이 검색해서 나오는 시노팜은 그게 원래 시노팜이 아니다. 복성제약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중국 의약그룹이 같이 해서 만든 홀딩스다. 절대 혼동스러워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데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시노팜은 복성제하고 그러니까 시노팜이 국영기업이고 복성제약은 민영기업입니다. 요 두 개가 합쳐서 50대 50을 만드는 애가 바로 국약홀딩스. 그게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다. 네. 근데 우리는 소개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시노팜으로 이해하면 안 뜬다. 된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뭐 복성제가 자회사가 시노팜 아니다는 겁니다. 시노팜은 국영기업입니다. 예. 그거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복성제약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복성제약에서 우리가 시노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시노팜이 중국 백신의 또 메인이다 보니까 그러다 시노팜 이야기가 나오면 또 복성제약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섞여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시노팜과 구별해라. 복성제약은. 밑에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혼동 주의해라. 네. 혼돈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보다 사실 의학이 많네요. 우리도 뭐 무슨 제약회사 하면 지금 이제 전통적인 제약회사만으로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국내도 보면 뭐 삼성바이오 혹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쪽에서 여기도 약만 만드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의학. 헬스케어를 보는 의약회사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복성제약. 네. 검색을 하면 제약으로 뜨니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의약으로 해야 되는 네. 사실 그죠? 복성의약으로 차라리 쓰던가. 복성의약으로 쓰면 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가 사실 중국 투자에 대한 이해가 이게 아직까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네이버에 치면 복성제약으로 쳐야죠. 포털이나 이런 데못 네, 쫓아가는 맞습니다. 거고요. 나중에 정리가 하면 좀 되겠죠. 자, 오늘은 복성제약에 대해서 박승찬 교수님이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계신데요. 기업 소개를 해주셨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성제약의 키워드입니다. 중국 최초로 카트티 판매 승인. 네. 카트티란 들어보셨습니까? 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저는 뭐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없는 정확히 제가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네. 이게 지금 제가 개념도 갖고 왔는데 사실 이 CAR-T 세포거든요. 이게 이제 꿈의 면역 항암체라고 하고 한국에서 네.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뭐 면역 세포 치료제 이런 말도 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아왔습니다. 제가 카트티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네요. 카트티가 아니네요. CART. 예. 카티네요. CART.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의 면역 항암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항암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한국에서 만약에 제약 쪽으로 투자, 바이오 쪽으로 투자 주식도 하신 분들은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암세포 잡는 개랑 T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CAR이 지금 공식 명칭, 학명은 이제 뭐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면역 세포 치료제다라고 하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T가 우리 림프,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이 B 세포하고 T 세포가 있어요. 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T 세포를 사람 몸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걸 개조를 해서 다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 세포를 이제 치료 항암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보다시피 이제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치료 방법인데 뭐 간단한 그림으로 이거 지금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T 세포를 추출을 하죠. 그다음에 CAR-T 세포를 개량을 만들어서, 하죠. 네. 그걸 만들어서 다시 이제 사람 몸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키메릭 항원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키메릭이라는 말이 원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괴물이거든요. 아, 네네.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그다음에 뭐 꼬리는 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천하무적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이 CAR T 세포인데요. 이 TR-CF 부분에서의 이 지금 복성 제약이 중국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중국 시장 선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글로벌 이 CAR T 세포 시장 규모가 한 7억 달러 정도 된다고요. 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만 봤을 때도 앞으로 2021년 올해 한다고 했을 때 한 6억 위안, 그러니까 한 1,06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030년 정도의 중국 이 CAR T 세포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243억 위안, 그러니까 한 약 4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커져가는데 먼저 승인을 받았고 퍼스트 무버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비용이 좀 비싼 편인데, 근데 좀 싸게 지금 판매 비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아마 지금 이제 이로 인해서 가장 핫하게 지금 복성제약의 주가를 지금 유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아마 성장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앞으로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CAR T 세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 중국 내 퍼스트 무버 역할로서 이제 했을 때 그 중심에 바로 이 복성제약이 있다라는 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아마도 투자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헬스케어 쪽에 의료 쪽에 관심이 현안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이지만요. 그 전에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게 진정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암 치료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암을 치료하는데 말씀하신 면역세포라든지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서 치료하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쪽에 CAR-T 판매 승인을 중국 최초로 받은 기업이 바로 복성제약이다.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복성제약의 두 번째 키워드 포인트는요. 바이오엔텍과 합작법인 그리고 모회사 복성그룹을 주목한다. 네.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는 다 아시죠? 독일 회사죠. 뭐 화이자와 공동 백신 네. 만든 이 회사가 이제 바로 복성제약과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바로 바이오엔텍으로부터 이제 중국 판권 인수 RNA 백신 있죠. 해서 퍼가 40배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작년 3월이죠. 그때 주가가 막 올라왔을 때인데 복성제약이 도일 바이오텍하고 복성제약하고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제휴를 하고 진단 키트 뭐 그다음에 nRNA 뭐 연구 개발 협력 이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주가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데 그렇게 이어져 오면서 올해 5월 달에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독일 바이오테크가 이제 합작 회사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네, 중국에. 네, 합작 회사까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중국 현지 생산 상업화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합작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 규모도 한 10억 도주 정도 된답니다. 10억 도주. 올해만 해도 최소 1억 도주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 하반기가 이제 좀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복성제약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복성제약 제가 세 번째 키포인트에서 잡아드리겠지만 이 코로나19 백신 사업이 복성제약 이게 신성장 동력으로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지금 이슈의 키워드에서 제가 항서제약과 복성제약을 좀 비교를 해드린다려고 하는데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많이 혼동스러워합니다. 일단 근데 시총에서는 항서제약이 훨씬 높고 복성제약이 좀 낮지만 장기적인 투자할 때는 저는 항서제약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저점 매수기라든가 뭐 중단기 좀 차익을 좀 생각한다라면 복성제약을 좀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좀 좋긴 하지만 주가 앞으로 상승 잠재력에 위해서는 저는 복성제약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비유를 하면 항서제약은 그냥 중국판 화이자다. 복성제약은 중국판 뭐 존슨앤존슨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왜냐하면 다릅니다. 항서제약은 오리지널 약품 신약 부분 연구개발 순수 제약사의 개념이라면 이 복성제약은 전문 투자 기업 제가 이거 설명드릴 텐데 이 전유방 제약 생태계를 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제가 복성그룹 모회사 그룹인데요. 요거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복성제약의 1대 주주가 누구냐면 바로 상하이 하이테크
그러니까 복성 하이테크 그룹입니다. 그냥 줄여서 저희는 복성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복성 그룹이 중국 내에서 제약 바이오의 투자 규제 혹은 큰 손으로 통합니다. 거의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복성 그룹이 이 투자한 자회사만요 30여 개, 지분을 투자한 기업도 20여 개 이상이 되고요. 한 7만 6천 명, 한 8만 명 직원이 있고 한 20여 국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성 그룹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성 제약이 이게 다양한 부분에서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복성 그룹도 지금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2021년 포브 선정에서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한 450위 정도 한 기업으로서 이 복성 그룹 모회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성그룹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성그룹의 3개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M&A를 시도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설명. 예. 자, 그래서 이 복성그룹은 매출은 어떻게 올리냐라고 이제 할 때 매출에 2020년 기준 했을 때 의약품이 뭐 한 3분의 2입니다. 72% 정도 네. 차용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진단 키트가 한 17%,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영역이 다양하는데 일단은 이 제약도 이제 신약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단백질 의약품에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유산 효능 복제 의약품을 하는 이거로서는 계속 중국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 이 파이프라인이 매우 지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뭐 지금 뭐 야바스텐 바이오 시밀러 뭐 좀 특이한 부분인데 중국 허가 승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이제 성장 부분들, 이제 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병원 서비스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 서비스 분야 부분에서는 M&A를 많이 했는데 독일 진단 검사 장비 업체도 인수를 했고요. 영국 진단 키트 업체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도 이제 우리가 인도 제약사 그랜드 파머라는 회사도 해서 매출 이 증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제 병원 서비스 분야, 제가 진단 키트와 병원 서비스 분야 성장을 또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복성제약 산하에 한 13개의 민영 병원들이 있습니다. 중대형. 예. 그러니까 아마 병상으로 따지면 약 한 5천 개 정도 이상 되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양병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그다음에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 수준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의료 서비스가 많이 지출이 되면 또 이런 의료 서비스도 계속 이제 성장 요인으로서 아마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복성제약한테 조금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성제약 마지막으로 성장성과 향후 리스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7월 초죠. 중국 약식품감독관리국에서 이제 신약 개발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하겠다고 해서 했을 때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급락을 했지만 저는 복성제약을 높게 보는 게 이 영향력, 제약업계와 임상 수탁 기관이죠. 업계가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게 리스크지만 좀 규모, 자금력과 임상시험 경험이 있는 이런 대형 임상 수탁기 같은 경우 역으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지만 한 4-5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뭐 단기, 중기 실익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좀 보시면 복성제약이 좀 더 가깝게 이해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